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기사 필기 대비 2회차입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데이 2죠. 2일차입니다. 자, 파트 색채 지각편 첫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색채 지각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에 대한 공부를 한다고요? 색채 지각. 우리 전 시간에 5가지 과목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죠? 기본적으로 첫 번째 과목은 색채 지각, 색을 보고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색을 지각하느냐, 보고 어떻게 느끼느냐, 그 원리, 그런 개념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분명히 우리가 이제 컬러리스트, 디자인 관련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 시간의 공부는 이제 우리가 물리 시간입니다. 무슨 시간? 물리 시간. 자, 물리에 관련한 공부를 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참 디자이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이제 과거에 이 색채 지각 부분도 이제 물리에 관련한 내용이지만 뭐 이렇게 좀 사실 물리 제대로 공부하려면 정말 머리 터집니다. 진짜 어려워요. 근데 특히 우리 디자인 하던 분들이 과학이나 수학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물리라는 공부가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나오는 시험 문제들이 예전처럼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개념적인 그런 거시적으로 문제가 나왔다면 요즘에는 조금 더 이 심도 있게 약간 미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변한 바에 내가 좀 더 잘 가르쳐 봐야지 하고서 이제 요즘에 선생님이 물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리. 와, 진짜 진짜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리 공부를 하면서 힘들긴 했지만 물리 공부를 하고 나니까 뭘 얻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이 색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색채 지각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우리가 이제 물리의 어떤 깊은 그런, 사실 물리학자들도 많고, 이 물리라는 것이 이 물질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의 세계의 어떤 물질의 근원을 우리가 뭐 연구하고 발견해 나가는 그런 연구라서 어렵지만 참 재미있더라고요. 자, 특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색이라는 것도 하나의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의 세계에 존재하는 하나의 물질이죠. 그런데 이 색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어떤 원리에 의해서 지각되고, 이 색의 근원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인데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재밌게 그리고 좀 쉽게 설명해 주려고 선생님이 물리 공부를 했는데, 예전보다는 좀 더 심층 있게 좀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색에 대한 공부. 자, 색채 지각. 우리가 색을 어떻게 지각하는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물체에, 이 물질이 색을 갖고 있다라고 과거에는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어요. 뭐 사과가 그 자체를 색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현대 이제 물리라는 이 많은 물리학자 중에 우리 이제 특히 뉴턴이죠. 뉴턴. 물론 이 뉴턴 외에도 아주 훌륭한 물리학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러나 이 뉴턴이 연구한 이 프리즘 있죠. 그러니까 빛에 대한, 도대체 이 빛이 무엇인가, 이런 이 뉴턴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좀 재밌는 사람이야. 그죠?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지구가 둥근데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구가 회전을 하게 되면 공중에 떠 있는 사과는 떨어질 때, 그죠? 보세요. 지구가 이렇게 돌면 떨어지면서 어떻게 이렇게 직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약간 비스듬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떨어지더라 이거야. 도대체 저게 왜 그렇지?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야?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그죠? 만유인력의 법칙은 뭐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지상과 천상이 따로 움직인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대기는 그대로 있다면 땅이 움직이는 거죠. 뭐 이렇게 따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뉴턴이 그 사과가 떨어진 걸 보고서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는데, 뭐 그것도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여하튼 저하튼 우리는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 여하튼 이 뉴턴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일반인들과는 좀 더 다른, 그러니까 사과를 보면서 일반인들은 어떻게 봅니까? 맛있겠다라고 보는데 뉴턴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지상과 천상이 어떻게 같이 움직일 수 있는가? 그러한 어떤 궁금증에서 시작해서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그러한 이 물리학에 있어서 아주 그 획기적인 그런
이론을 발표를 하죠. 자, 이 뉴턴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이 물리학에 있어서 과학자로서 또는 수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분, 적분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거에 대한 그래서 특히 이 수학은 과학과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이 수학적인 어떤 과학이라는 것도 또한 상당히 논리적이고 그걸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할 때 이 수학을 통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수학도 잘해요. 그러면 디자이너들은 수학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합니다. 수학을 통해서 좀 더 논리적이면서도 수를 가지고 탐구하고 관찰하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 디자이너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수학 공부를 해야 되죠. 그렇다고 우리는 미분, 적분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다룰 필요는 없는데 여하튼 우리나라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아쉽죠. 좀 너무 어렵게 수학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저는 비교적 수학을 그렇게 나빠하거나 하진 않았었습니다. 비교적 좀 되게 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재밌게 좀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 여하튼 그런 것들. 그래서 이 뉴턴이라는 사람의 유명한 책이라고 해야 되나? 논문이라고 해야 되나? 프린키피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뉴턴 역학에 대한 모든 설명이 담겨져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선생님은 이 교재를 가지고 제 예문사 교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책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위주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까지 다 담고 하게 되면 책이 되게 굵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미없겠죠, 그죠?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놓은 이론서고요. 그 외에 좀 더 설명적인 필요한 것들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설명할 거니까 들어보시면서 필요하면은 이렇게 노트에 적으시고요. 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예. 자, 여하튼 간에 이 뉴턴이라는 사람은 우리 인류에 있어서 인류 어떤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로 손꼽힐 정도로 상당한 천재였고 또 이런 어떤 질문, 그러니까 궁금해했던 우리 디자이너도 똑같이 뉴턴과 같은 그런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갖췄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하튼 뉴턴이 또 그런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도대체 빛은 무엇인가 또 색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색은 물질이 그 색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뉴턴이 어떤 실험? 프리즘. 뭐라고요? 프리즘 아시죠? 우리 초등학교 때 했는지 모르겠네. 과학 시간에. 이 되게 중요합니다. 프리즘을 빛을 통과를 시켰더니 이 프리즘을 통과된 빛이 어떻게 돼요? 뭐 하더라?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이제 분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빛은 혼합광입니다. 다양한 혼합된 광이 빛을 합치면 합칠수록 어떻게 돼요? 밝아지죠? 합쳐져서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레이저빛 있잖아요. 레이저빛. 그것도 레이저 아시죠? 우리 빨간 레이저빛 탁 피면 끝에는 보이지만 그 사이에 가는 빛이 빨간색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마찬가지. 그러나 그 빛이 가는 사이에다 먼지를 휙 날리면 그 빨간색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빛이라는 것은 백색광, 즉 혼합광이죠. 그래서 어떤 물체에 부닥치지 않으면 색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뉴턴이 실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물질이 색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색의 근원은 무엇이다? 빛이다! 라는 그런 것을 이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사람들이 우와 하고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물리라는 게 참, 이 물질의 세계는 이제 어때요? 이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사실 우리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뭐라고 합니까? 그쵸? 원자라고 합니다. 원자. 그 원자는 가장 작은 단위인 줄 알았는데 그 원자 안에 또 뭐가 있어? 자그마한 핵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핵이라는 그 원자도 작은데 핵은 더 작아요. 그게 무슨 100만 분의 1이라는 하여튼 엄청 작은 크게 핵 안에 그 DNA 있죠, 우리. 하나의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그 원자 안에 핵 안에 사람이 되라라는 설계도가 들어가 있대요. 그럼 사람 되는 거고요. 개가 되라는 설계도가 있으면 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 안 신기해요? 나만 신기해? 네? 여러분들 좀 신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이너는 여러분 그림만 잘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리엔테이션 얘기했지만 물리학, 즉 과학도 공부해야 되고요. 수학도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림만 잘 그리면 디자이너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 저도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냥. 그러나 그림만 잘 그린다고 해서 좋은 디자이너가 되는 게 아닙니다. 수학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학문을 다 뭐 엄청나게 미시적인 공부는 하지 않더라도 좀 이렇게 다양한 학문들을 접하고 또 인문학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일단 잔소리가 많았는데 여하튼 이러한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색을 지각하는 원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는데, 자,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색은 물체가 갖고 있는 거죠. 물체. 뭐가 갖고 있다? 물체가 색을 갖고 있는 거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색의 근원은 누가 갖고 있다? 바로 빛이라는 것이다. 뭐라? 빛.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광원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광원. 그러니까 빛을 내는 빛의 원초적인 근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광원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광원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광원이 있어요. 하나는 인공광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광원? 인공광원. 인공광원은 누가 만든 광원? 사람들이 만든 광원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광원들이 있죠. 그죠?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백열등이라는 게 있죠. 그죠? 백열등. 그 다음에 우리 많이 쓰던, 지금 쓰고 있는 형광등, 그 외에도 나트륨등, 수음등, LED 등 등등등등 되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온 광원을 인공광원 그렇습니다. 그럼 사람이 만든 자연, 하나님, 신, 뭐 누가 좋지 못해요. 자연 속에 있는 그 빛, 그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자연광원 그럽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자연광원. 그래서 대표적인 광원은 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이 광원, 즉 빛은 색과 엄청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또 광학이라는 공부를 하려고 도서관에 가서 이 광학책을 봤다가 토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막 수학식 같은 거, 뭐 어떤 그런 설명들을 하는데, 그리고 막 어떤 그 수학식의 공식 같은 것처럼 막 표현하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굳이 우리 디자이너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가? 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정도의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빛이라는 것,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나중에 실습할 때 이 조색을 한다든가 또는 배색을 하실 때 이 빛과 상당한 어떤 연관이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필기는요 단순히 암기 과목 아니야. 그냥 암기했다가 합격 발표 나면 그냥 초능력을 발휘해서 다 까먹는 그런 과목 아닙니다. 이 내용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선생님이 물리 공부를 내가 왜 해야 하는가 하고 공부를 했는데 색에 대한 아주 깊은 그런 그 색이 좀 더 깊게 이해가 되고 넓게 이해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색이 어떻게 지각되는가, 그리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배색할 때 상당한 환경적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색채 지각을 공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빛이 어떠한 광선이 있는데 이 빛은요 하나의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무슨 파? 전자기파. 뭐 이건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전자기파는 뭐냐면 전기, 그 다음에 자기, 그러니까 전기와 자기의 그러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전자기파가 바로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전자기파는요 빛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좀 설명할 건데, 여하튼 빛은 하나의 전자기파다라고 사람들, 특히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빛은 하나의 전자기파, 그러니까 즉 이 전자기파는 어떤 걸 갖느냐면 에너지를 갖습니다. 뭘 갖는다? 에너지. 에너지라는 게 뭐지? 파워죠. 파워. 힘이죠. 물리는 파워거든요. 그래서 열도 있고요, 힘도, 움직이는 어떤 힘도 있고요. 참 고마운 것이죠. 빛이 없다면 우리 사람들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보게 만들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생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먹을 것도 찾을 수 있고, 또 이 빛이 없다면 우리는 소통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고마운 빛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거룩한 어떤 우리가
넘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은 뭐로 다 표현합니까? 빛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느끼지 못했었을 뿐이지 이 빛은 상당하게 우리 인간들의 생존 그리고 우리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해주는 너무나도 고마운 존재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신비롭고 너무나도 고마운 존재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빛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빛의 근원은 무엇인가? 또 그 빛이 어떻게 뭐 이런 우리 어떻게 우리 이렇게 지구에 물질에 또 영향을 주는가? 이런 걸 연구한 사람들이 바로 물리학자들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다? 그러면 바로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구? 아이작 뉴턴. 우리가 제일 많이 이제 이해하는 게 뭐예요? 이제 만류 인력의 법칙을 이야기하지만 그 외에도 뭐 수학자로서 미분, 적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실험 결과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프린키피아라는 그 뉴턴 역학 설명서가 있는데 그것이 아인슈타인이라는 그 또 천재 물리학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뭔가 이렇게 물리학의 큰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뭐 재밌게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우리와는 시험에는 뭐 그냥 분광 실험 누가 했냐? 뉴턴이 했다. 뭐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빛은 전자기파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빛이 하나의 에너지로서 이렇게 오는데 반드시 물체라는 것에 부딪혀야 됩니다. 뭐가? 이 전자기파. 이 전자기파 이 빛은 하나의 백색광이다. 백색광이라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합광이다. 여러 가지의 전자기파가 합쳐져 있는 혼합광이다. 아셨죠? 근데 이 백색광과 혼합광 전자기파는 어떠한 물체, 즉 기체, 액체, 또 하나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고체라는 물체, 즉 매질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매질, 어떠한 에너지를 이동해주는 어떠한 매개체를 매질이라고 합니다. 매질이 있어야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는 색을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 빛의 성질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성질 중에 하나가 반사입니다. 뭐라고요? 반사. 빛이 물체에 부닥치면서 같은 각도의 각을 가지면서 반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반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반사된 빛을 누가 보는 거죠? 우리 신체, 인체의 일부인 눈이 그 빛을, 그러니까 반사된 색을 눈이 인지하고 눈이라는 시각적인 것, 특히 우리 컬러는 5가지 감각 중에 어느 감각과 제일 관련이 있다? 시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맛은 입으로 맛을 보잖아요. 우리는 뭐로 맛을 보는 거야? 눈으로 맛을 봅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이제 실기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 추후에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컬러는 무엇으로 맛을 본다? 눈으로 맛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눈이라는 장치가 우리 유기적 장치가 어디로? 뇌에게 정보를 전달하며 내가 해석하고 기억하고 뭐 이런 연산 장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우리는 색을 지각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간혹 시험 문제에 색을 지각하는 3요소가 아닌 것은 1번 빛, 2번 물체, 3번 눈, 4번 코 뭐 이런 거죠. 빛이 없다면 우리는 색을 지각할 수 없어. 모든 게 무채색이 됩니다. 또 물체가 없다면 이거는 계속해서 색을 어떻게 보여주지 않게 되죠. 또 얘네 둘이 있더라도 눈이 망가지게 되면 색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색을 지각하는 데 꼭 필요한 물질 무엇이다? 요소는 빛과 물체와 눈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색채 지각 파트에서 시험 문제도 나오고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해야 되는 파트는 3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빛에 대한 공부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물체에 대한 공부를 할 것이고요. 세 번째는 눈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3가지를 공부를 하면 이 색채 지각이라는 부분이 이제 뭐 거의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어떤 부분부터 공부를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빛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죠? 사실 이거는 디자인 공부라기보다는 거의 물리 공부입니다. 디자인 선생인 제가 갑자기 물리 선생이 된 거야. 예전에는 그냥 간단하게 탁탁탁 설명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좀 되게 빨리 끝나는 부분인데 좀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빛이라는 것은 자 전자기파이다. 뭐라고 한다고요? 전자기파인데 사람들이 과거에는 사과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어? 사과 자체가 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누가 이 빛에 대해서 상당한 궁금증을 가졌던 누구?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어떤 실험? 빛의 분광 실험. 무슨 실험? 분광 실험. 무슨 뜻이야? 빛을 분해했다라는 거예요. 분광 실험. 무엇을 이용해서? 프리즘을 이용해서 분광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색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갖고 있는 그 전자기파들에 의해서 색이 보여지더라. 이것이죠. 그래서 그 전자기파, 즉 빛을 조사를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무엇?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가시광선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전자기파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시험 문제에 이제 출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공부해야 되고 또 이 빛의 어떤 그 특징도 이해하면 좋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전자기파, 즉 빛의 종류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조사해 보니까 자 보세요. 자, 이 빛은요 진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장이 있어요. 진동과 파장이 있는데 보세요. 이쪽부터 해서 진동이 이렇게 어떻습니까? 짧죠? 짧다가 이렇게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파장이 어때요? 파장이 짧고요. 진동이 많습니다. 아셨죠? 진동이 많죠. 그죠? 반대로 여기는 파장이 길고요. 진동이 어때요? 적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져요. 이 전자기파가. 그래서 보니까 이 전자기파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다양한 전자기파가 있더라.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감마선. 무슨 선? 감마선. 그 다음에 여기가 X선. 그 다음에 여기가 자외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가시광선. 시험에 이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적외선. 그 다음에 여기가 극초단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자기파, 빛의 종류, 요거를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요. 자, 암기하는 방법은요. 선생님이 이제 뭐 머리가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암기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암기하십니다. 저는 항상 그 앞자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말을 만드는 연상법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감, 선, 자, 가, 적, 극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감선자가 적극. 무슨 뜻이냐? 감선자라는 여자예요. 성이 감시고 이름이 선자. 감선자가 적극적으로 조선생이 좋다고 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아셨죠? 감선자가 적극. 빛의 전자기파는 감선자가 적극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선자가 적극 이렇게 암기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요 감마선부터 X선, 자외선까지는 우리는 많이 들어보셨죠?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방사선. 이거 다 뭐예요? 방사선인데 이제 요걸 나누는 기준은 요 파장에 의해서, 무에 의해서 파장에 의해서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시광선이라는 애는 뭐냐 그러면 가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 누가? 사람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파장 범위가 있는데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기본적으로 380. 자, 단위는요. 나노미터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나노미터. 그 다음에 옹스트롬이라는 단위도 쓰고요. 마이크로미터라는 단위도 쓰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나노미터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 380 나노미터에서 780 나노미터 사이, 특히 이 파장 범위 안에 있는 파장 범위를 누가? 사람이 무엇으로? 눈으로 지각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특히 이 파장 범위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또 이 과시광선 뭐예요? 여기서부터 이 파장이 긴 것을 우리는 장파장이라고 합니다. 무슨 파장? 장파장. 그 다음에 파장이 짧은다고 한 거 뭐죠? 여기 단파장.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이쪽이 파장이 짧습니다. 이쪽은 파장이 좀 길게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대신에
파장이 길고 어때요? 진동은 낮죠. 진동이 얘네처럼 많지 않죠. 그죠? 진동이 많을수록 있잖아요. 재미난 건 에너지가 큽니다. 그래가지고 진동이 클수록, 진동이 이렇게 많을수록 뭐라? 에너지가 커요. 에너지가. 그러다 보니까 감마선, 이게 뭐냐면 바로 핵폭탄입니다. 핵폭탄이 터질 때 나오는 에너지가 바로 감마선이에요. 감마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좀 에너지가 어때요? 커요. 에너지가. 그래서 이쪽을 우리는 보통 뭐 방사선 또는 우주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주선. 그리고 이쪽 적외선 쪽은요, 이쪽 애들보다 열을 많이 방출합니다. 그래서 이쪽은요, 열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적외선 쪽은 열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가끔 나와요. 이 적외선은 열이 좀 많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야? 열을 이용하는 뭐가 있죠? 뭐 치료 같은 것도 많이 하겠죠. 그죠? 우리 여러 병원 가면 이비인후과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귀에다 대거나 눈에 댈 때 보면 이렇게 빨간 빛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적외선은 뭐가 없어? 색이 없어요.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적외선에 가장 가까운 빨간색이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적외선을 가지고는 뭐 치료를 한다든가 뭐 이럴 때도 쓰기도 하고요. 그죠? 이쪽에 같은 경우는 뭐 핵폭탄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특히 X선 아시죠? 우리 몸을 투과해서 우리 신체의 어떤 부분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자외선에 대한 특징들, 이런 것들에 대한 시험 문제가 예전에 안 나왔었거든요. 그냥 이것만 나왔었어. 감선자가 적극, 이렇게만 나왔었다는 거죠. 물론 산업기사는 아직도 감선자가 적극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런데 기사 시험은 이 자외선의 특징, 뭐 적외선의 특징까지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지금 뭐 산업기사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사를 설명을 하는데 뭐 산업기사는 꼭 시험에 꼭 나와야만 공부해야 되나요?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게 되면 상당히 여러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고 좀 더 색을 깊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거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의 전자기파, 즉 빛이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것들의 순서를 암기하십시오. 감, 선, 자가, 적, 그.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가시광선뿐이다. 얘네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아셨죠? 그래서 가시광선의 파장 범위는 380에서 780 나노미터고 380보다 더 적은 애들, 그죠? 파장이 짧은 애들, 단파장. 대신 진동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높습니다. 감마선, 그래서 핵포탄이죠. 그래서 이쪽 자외선 가지고는 뭐예요? 자, 또 설명할게요. 자외선 가지고는 우리 살균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컵 같은 거 놓여있는 그 살균기가 바로 자외선 살균기거든요. 그래서 요런 특징을 갖고, 또 이쪽 적외선은 뭐다 그러면 열선이다. 그래서 열을 방출하다 보니까 치료, 우리 열 치료 같은 거 할 때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극초단파는요, 이제 두 가지 대표적으로 마이크로파와 라디오파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요? 마이크로파와 뭐라고요? 라디오파. 요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 한다? 극초단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이크로파, 라디오파를.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 그러면 우리 방송할 때 사용하는 그런 라디오 주파수라든가 핸드폰 쓸 때 쓰는 우리들의 그 방송 또는 통신에 필요한 그 빛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신호를 우리는 이 극초단파, 즉 마이크로파와 라디오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외선이라는 것은 뭐냐? 자자. 여기는 보라잖아요. 그죠? 여기는 뭐예요? 빨주노초, 파란 뭐 빨강부터 어디까지요? 보라색이죠. 보라를 우린 자색이라 그러죠. 자색을 넘어선 외선, 그래서 자외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외선은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뭐 UV라고 합니다. 네. 울트라바이올렛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라색을 넘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UVA라는 게 있고요. UVB라는 게 있고 UVC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A, B, C로 이렇게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면서 파장이 이렇게 가면서 커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C가 뭐냐 그러면은 바로 세균들을 이렇게 죽이는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이게 되게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특히 우리 사람들의 그 피부암을 걸리게 하는 주요 그 자외선의 원인이 UVC입니다. 이놈이 피부를 뚫고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세포의 유전
그 DNA를 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암도 발생하게 되고, 그걸 이제 우리 세균이나 이런 그 뭐죠? 바이러스의 그 치료로 살균이나 소독을 쓰는 게 바로 UVC입니다. UVB는요, 우리 신체에 비타민 D를 생성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UVA는 이제 멜라닌 색소를 좀 자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태닝 같은 거 있죠, 그죠? 예, 태닝, 우리 살을 태우거나 할 때 쓰는 게 바로 UVA입니다. 대부분 그 대기에서 있잖아요. 이 자외선은 그렇게 인체에 도움이 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 대기에서 거의 98% 이상이 이렇게 다 필터돼서 UVA 정도만 거의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그리고 B나 C는 거의 들어오지 않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요런 놈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면서 우리 인체가 암도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적외선 같은 경우는요, 뭐죠? 열선이죠. 그래서 사람도 있잖아요. 몸에서 적외선을 방출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출되는 적외선을 뭐예요? 탐지하는 적외선 탐지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몸에 그 열을 이용해서 탐지하는 그런 야간 투신경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그래서 적외선은 인프라레드라고 합니다. 인프라레드, IR이라고 하죠. 인프라넷이라고 아시죠? 우리 안의 것. 그러니까 그 빨간 것의 이제 인프라. 그래서 적외선. 그래서 열선이다. 열을 방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적외선이 먼저 발견이 됐어요. 누가? 허셜이라는 사람이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빨간 쪽에 어떠한 적외선이 있다면 이 단파장 쪽에도 뭔가 숨겨져 있는 전자기파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요거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요한 빌헤름 리텔이라는 사람이에요. 리텔. 요한 빌헤름 리텔이라는 사람이 이거 후 얼마 안 있다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참 희한한 물리학자들, 그죠? 이름도 쉬워야 되는데 되게 어려워.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 왜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그죠? 저는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뭔가 연구를 좀 해서 선생님 나름대로의 어떤 이론을 만들어서 외국 애들이 제 이론을 공부하게 만들 거예요. 싶어요. 그런 능력은 안 되지만 그러고 싶어. 그래서 되게 어렵게 이름도 만들려고 시청찬살 청산살은 새천천산살 이렇게 그러면 외국 애들 공부할 때 이거 조영우라는 디자이너가 만든 시청찬살 청찬청설입니다. 이렇게 배우면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그지? 괜히 우리만 외국 사람들이 연구한 그런 자료를 공부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공부하지만 고맙죠, 우리 고생 안 하고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그죠? 예전에는 선생님이 그냥 빛은요, 전자기파의 종류는 감선자가 적극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만 설명을 했었어요. 전에 선생님이 강의한 내용 봐도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특히 기사 시험이 이제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산업기사는 감선자가 적극 요 정도의 수준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기사는 어떻게 나온다? 감선자가 적극하고 또 각각의 전자기파, 빛의 어떠한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광선 영역대가 380에서 780 나노미터. 요거 시험 많이 나옵니다.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시광선이라 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장파장 쪽과 단파장 쪽이 있는데 단파장은 뭐예요? 파장이 짧은 대신 진동이 세고요. 장파장 쪽은 파장이 긴 대신 진동이 작아요. 파장이 셀수록 뭐가 크다? 힘, 바로 에너지가 세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감마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핵폭탄이 터졌을 때 나오는 어떤 빛, 그런 것이고, X선은 여러분들 우리 몸을 투과해서 우리 신체를 찍어내는 그런 X선. 이 X선의 이야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이것도 공부를 해봤는데 와, 진짜 할 거 많더라고요. 이거 최초로 만든 사람이 이제 이렇게 몸을 해부하지 않고 알아내는 방법을 우연히 이 X선을 발견하고 나서 알았거든요. 참. 근데 우리 인간은 창조가 아닙니다.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있는 것들을 다 발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디자이너들은 상당히 물리학자들 같은 과학자들과 같은 그러한 그 궁금증, 의문점 이런 걸 가지셔야 돼요. 그냥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극초단파가 있는데 자외선은 UVA, UVB, UVC가 있더라. UVA부터 C까지 이게 제일 강력한 거예요. 아셨죠? 우리 피부암이라든가 이런 것들 일으키는 원인은 UVC, 그리고 살균 소독은 UVC,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건 UVB, 우리 태닝, 우리 멜라닌 색소에 영향을 주는 UVA. 뭐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쪽은 방사선이라 그래요. 다 차이도 별로 없어요. 거기서 거기야. 우주선 또는 방사선이에요. 왜? 파장이 짧으니까. 이쪽 적외선은 뭘 방출한다? 열을 방출한다. 그래서 우리는 열선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그 동물들이나 물질은 열을 이렇게 그 적외선을 방출해요. 그거를 탐지하는 뭐 열 추적 미사일도 있죠. 그런 것도 다 적외선. 그리고 짧은 그 이렇게 하이패스 아시죠? 하이패스 이것도 이 적외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짧은 근거리 통신 같은 거, 그죠? 적외선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뭐 그 야간 투신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열을 이용한 치료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적외선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그런 전자기파가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은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좋고 나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사람이 나쁘게 써서 나쁜 거지 물질을 잘만 쓴다면 얼마든지 사람에게 이롭게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전자기파, 빛은 전자기파고 전자기파의 종류는 감선자가 적극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가시광선은 380에서 780 나노미터의 파장 안에 있다라는 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요 안에 빨주, 노초, 파남, 보라는 게 있는데 각각의 영역에 따라서 또 파장을 갖는 거죠. 그래서 대충 여러분들이 교재에 보면 나오죠. 그죠? 380에서 뭐 445 그러면 교재에서 선생님이 380에서 445가 보라 계열이라고 얘기하는데 교재마다 다 다르고 이게 정확하게 색이 탁탁탁 끊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의 띠를 쭉 가지잖아요. 우리 빨주, 노초, 파남, 보라는 무지개가 띠를 쫙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파장 범위가 그라데이션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숫자대로 외우지 마시고 대충 어느 정도, 그러니까 숫자에 따라서 어느 정도면 보라구나. 또 너무 크면 380에 가까우면 뭐 거의 보라색이나 파란색이나, 그죠? 예, 그리고 또 중간 되면 초록이나 뭐 노랑, 또 저쪽 장파장 쪽은 빨강이나 뭐 주황, 이 정도로 해서 숫자를 외우기보다는 그 숫자의 위치의 느낌을 좀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각각의 색상의 어떠한 파장의 각각의 범위를 물어보는, 그래서 빨강은 파장이 어디며 주황은 어디며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 수치는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라데이션 부분에서는 책마다, 교재마다 그 차이가 있게 설명하기도 한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어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빛에 대한 설명 중에 첫 번째 전자기파에 대한 설명이 됐습니다. 자, 이제 빛의 두 번째, 뉴턴의 분광 실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뉴턴이라는 사람은요, 슬릿이라고 했어요. 슬릿이 뭐냐면, 그냥 이런 판때기가 하나 있어요. 검은색 판때기가 있으면 거기에 칼자국이에요. 이렇게 짧은 칼자국. 네. 그래서 하나를 구멍을 내면 칼자국을 살짝 내는 거예요. 이걸 슬릿이라고 합니다. 슬릿. 그래서 한 개의 구멍을 내면 일중 슬릿이라고 하고요. 두 개를 내면 뭐예요? 삼중 슬릿, 이중 슬릿 그러고요. 세 개를 내면 뭐라 그래요? 삼중 슬릿 그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후에 선생님이 토마스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기 구멍을 두 개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릿을 통해서 슬릿 구멍을 하나 쫙 이렇게 내고요. 그걸 통해서 들어온 가시광선 빛이 어디를 통과시켜요?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그 통과된 빛이 물질에 부닥치면서 뭐가 된다? 분광이 되더라. 분광. 그러니까 뭐냐? 요 빛은
하나의 혼합광이에요. 그죠? 아까 우리 배웠잖아. 전자기판 혼합광이. 그러다 보니까 그 빛이 슬릿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프리즘에 통과되면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빨주, 노초, 파남보라는 가시광선이 형성되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 실험을 통해서 뉴턴은 아하, 빛이 색을 가지고 있는 근원이구나를 알게 됐고, 요 굴절을 통해서 빛이 어떻게 된다? 그 색을 갖는다는 걸 알았는데, 빛이 들어오면서 굴절될 때 여러분, 아까 이 굴절될 때 이제 그 파장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굴절률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진동이 좀 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좀 어때요? 굴절이 큽니다. 급격하게 어떻게 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굴절률이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어디다? 보라색 쪽이다. 보라색 쪽.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굴절률이 좀 크더라. 아셨죠? 그러니까 작아지는 거죠. 굴절률이. 꺾여지는 각이 어떻게 된다? 여기가 보라색 쪽이 좀 더 어떻다? 크다. 각도가 크다라는 거. 네, 그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암기로 하다 보면 또 까먹으니까 교재를 보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또 해야 할 걸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띠가 나오잖아요. 이 굴절을 통해서 나온 이 띠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스펙트럼. 한마디로 색상 띠를 나타내는 거예요. 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자외선 스펙트럼, 적외선 스펙트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얘는 무슨 스펙트럼이겠어요? 가시광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스펙트럼 실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색이 이렇게 빛에 의해서 굴절에 의해서 이렇게 색이 보이는구나 이렇게만 아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이 스펙트럼을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과학적 실험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분광 실험, 이 분광학이라는 것이 어떤 물질을 분석하고 또 천문학 이런 뭐 여러 가지 막 진짜 이 과학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험 문제. 이 스펙트럼의 종류에 대한 시험 문제가 예전에는 안 나왔는데 요즘은 좀 나와요. 그래서 거의 물리학 공부죠. 대표적인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출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출 스펙트럼과 뭐라고요?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종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런 이제 이제 물리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어떠한 그 물질들이 그 자기가 선호하는 뭐 전문적인 용어들이 있는데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물질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빛이 있고, 그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그 빛만 흡수하고, 또 자기가 싫어하는 색은 방출하는, 그러니까 반사해버리는 막 그러한 그 물질들마다 자기들만의 어떠한 그런 물질 특징을 갖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었죠. 그죠? 자, 사과라는 놈이 있어요. 사과 말고 나뭇잎 얘기합시다. 나뭇잎은 어떤 색이죠? 초록색입니다. 그죠? 초록색. 그러면 왜 나뭇잎은 초록색인가를 봤더니 빛이 나뭇잎에 부닥치죠.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초록색이라는 색은 반사해버려요. 그리는. 반사하고 나머지 뭐 소위 말해서 빨주, 노초, 파남보에서 뭐예요? 그린 뺀 나머지는 다 흡수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빛의 색은 대표적으로 레드와 RGB죠. 그러니까 이놈이 잎사귀가 레드와 블루는 흡수하는데 그린을 어떻게 하더라? 쳐내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쳐내는 이걸 반사라고 합니다. 이 반사된 색을 사람의 눈으로 지각하게 돼서 잎사귀가 초록하구나라고 지각하게 되는 겁니다. 사과는 왜 빨갈까요? 그러면 빨간색만 반사하고 나머지 파장은 다 흡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은 사과가 빨간색인 이유는 자기는 빨간색인데 빨간색을 싫어하는 거야. 물론 싫어한다는 표현은 안 씁니다. 그냥 재미로 돕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빨간색은 왜 빨개? 빨간색 파장만 반사하고 나머지는 흡수하더라. 그래서 빨간색이다. 원래 물질이 색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그런 물질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물질이 있더라, 그 파장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분광반사율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분광반사율. 그래서 물질들은 자기들만의 고유한 무엇을 갖고 있다? 반사율을 갖고 있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조사를 해본 거야. 어떻게 잎사귀가 이렇게 초록색이고 왜 얘네만 그것을 흡수하는가.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참 재미난 그런, 몰라요. 저는 이제 과학자가 아니니까, 그죠? 일단 얘는 뭐 해야 돼요? 광합성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강합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엽록체라고 그래서, 그죠? 강합성을 해서 이제 여기서 이산화탄소는 받아들이고 이제 뭘 방출하죠? 산소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잎사귀에 있는 세포가, 그 세균이 있는데 호기성 세균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뭐냐 그러면 산소를 되게 좋아하는 그러한 그 세균이래요. 그래서 빛을 레드를 쬐어보고 B를, 그러니까 분광된 각각의 색을 빛을 비춰봤더니 호기성 세포들이 레드와 블루 쪽에 많이 모이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세균에 의해서 뭐 강합성이 일어나고 잎이 자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원래 되는 줄 알았더니 보이지 않는 세포나 이런 것들이 막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신기해. 안 신기해? 그러니까 이 컬러도 색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당연히 이 색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자세, 여러분의 자세는 뭐냐?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당연한 거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게 뭐가 있어요? 볼 수 있는 게 당연합니까? 우리 주변에는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보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디자이너가 지향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당연하다는 생각이에요. 세상에는 당연한 게 없어요. 이렇게 신비롭고 신기한 일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 색에 대한 어떤 사랑이 깊어지는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빨간색이 왜 사과가 빨간색이냐? 빨간색만 반사하고 나머지는 다 뭐 한다? 흡수하더라.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런 것들을 알게 된 건 바로 이 뉴턴의 무슨 실험? 분광 실험을 통한 프리즘을 이용한 굴절. 그러니까 각각 그 빛의 파장들이 또 이걸 보게 되면 이제 매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질, 이렇게 전자기파를 빛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전달해주는 매개체를 매질이라고 해요. 그거는 물체 세 가지가 있죠? 고체, 액체, 기체가 있어요. 그래서 매질이 조밀조밀할수록 더욱더 빠르게 전달됩니다. 예를 든다면 물속에서라든가 철길에서 소리가 더 빨리 전달된, 소리도 하나의 전자기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 원리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저하튼 간에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분광반사율이 물질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파장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 프리즘, 이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어떤 물질들을 분석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이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쉽게 여기에 광원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어떤 물체의 저온이에요. 뜨겁지 않다는 거죠. 기체를 뿌려 놓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레이저빛 있잖아요. 쏘면 레이저빛이 중간에 우리 끝에 빨간색이 점이 찍히지만 중간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근데 여기다가 어떤 기체, 먼지를 뿌리면 빨간색이 보이게 되죠. 이렇듯 빛은 어떠한 물체, 매질 이런 것들을 부닥쳐야만 색이 나타난다라는 거. 그리고 그 매질, 기체마다 또는 물질마다 자기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파장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건 왜 그런지는 뭐 물리학자들이 해주시는 거고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만. 그래서 얘를 저온의 기체를 통과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슬릿을 넣고 구멍을 하나 냈죠. 슬릿을 낸 다음에 여기에 요 광원인 이제 뭐 스펙트럼이 다 있겠죠. 그러면 어떤 기체를 통과시킨 이 빛은 스펙트럼을 통과하고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스펙트럼이 쫙 나타나는데 빨주, 노초, 파란, 바로 사이사이에 검은색 라인이 생깁니다. 검은색 라인. 검은색 그 라인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 스펙트럼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그 색이 이 어떠한 물질의 기체를 통과할 때 이 기체들이 지가 좋아하는 색을 어떻게 다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뭐 해버린다? 흡수해버리더라. 뭐 하더라? 흡수하더라. 근데 그게 그냥 물질마다 그게 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분광반사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얘가 흡수를 하고 뺀 나머지만 빛을 통과시키겠죠? 그럼 슬릿을 통과했을 때 빨주노초 파남보 사이에 얘가 흡수한 색들이 빠져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런 걸 연구하다 보면 스펙트럼만 본다면 이 물질은 어떤 물질이야 라고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빛의 스펙트럼을 보면서 이건 뭐 나트륨이야, 이건 뭐 수은이야,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합니다. 흡수 스펙트럼은 이 띠 스펙트럼에서 검은색 라인이 생겨요. 그러니까 얘가 흡수해서 없애버린 거죠. 그 나머지 색만 보이는 게 바로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반대로 방출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뭐냐면은 물질들이 열을 받으면 자기들만의 고유한 뭐예요? 빛을 내더라는 것이죠. 물질들이 열을 받으면 자기들의 자체의 뭐예요? 빛을 내더라.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고온입니다. 고온의 기체. 아까는 흡수는 보통 저온에서 많이 일어나고요. 방출은 고온이죠. 그래서 우리 그 나트륨 같은 데 막 열을 주면 거기서 막 빛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질들이 열을 받으면 자기들만의 특유한 빛을 내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가 자기들이 열을 받아, 특히 시험에 나오는 게 이 방출 스펙트럼은 어디서? 고온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흡수 스펙트럼은 저온에서 일어난다는 거. 참 물리학자도 아니고 내가 이걸 왜 설명하고 있나 싶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 또 이런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과학적으로 물질을 분석할 때 쓰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 그걸 또 생각해낸 물리학자들을 보면서 와 따봉 이러고 싶더라고요. 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떤 기체가 있는데 고온의 열을 발휘하면 그 물질에서 뭐가 나온다? 빛이 나오더라. 마찬가지 그 빛을 어디에 통과시켜? 슬릿에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통과된 것이 어디? 프리즘을 통과되면 이번에는 반대로 스펙트럼이 아까는 빠졌잖아요. 그죠? 다른 게 다 검은색이고 색만 라인이 생겨요. 그러니까 검은색 바탕에 컬러만 나오죠. 왜? 얘가 자기 색을 방출하잖아요. 그 색만 요게 찍히는 거죠. 나머지는 검은색이고. 요게 바로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 슬릿, 이거 뭐 일중 슬릿이란 말보다는 단일 슬릿이란 말을 씁니다. 일중이라기보다는 중은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 슬릿이라고 합시다. 두 개 뚫리면 이중 슬릿, 세 개 뚫리면 삼중 슬릿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중, 단일이란 말이 맞네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스펙트럼이라는 거에 대한 시험 문제가 기본적으로 가시광선 스펙트럼의 파장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빨주노초 파남보 각각의 파장 영역별 물어보는 문제, 뭐 이 정도. 그리고 전자기파의 그 종류, 감선자가 적극. 그래서 끝에 있는 애들 그 극초음파는 마이크로파와 라디오파라는 거. 그래서 우리 방송에 필요한 또는 통신에 필요한 그러한 그 통신 그것을 전자기파라고 얘기합니다. 극초단파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스펙트럼에 대한 것은 뭐 그 정도인데, 또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 가시광선 중에서 우리 사람 눈에 가장 높은 시감도라는 게 있거든요. 시감도 뭐냐면 이 파장에 따라서 각각의 명도, 그러니까 밝기가 가장 밝게 보여지는 파장 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파장 범위 중에 555 나노미터 그 지점에, 그러니까 약간 노랑 황초록이라 그러나? 초록이면서 황색인 그 시점이 가장 시감도가 높은 그 부분이다라는 게 또 시험 문제 나오고 있죠. 이 외에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그런 모든 걸 다 공부하기엔 우리가 너무 시간도 없고 양도 많죠. 그래서 스펙트럼에서 나오는 문제 몇 가지 얘기한다면, 스펙트럼 프리즘은 굴절에 의한 굴절율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스펙트럼 띠가 형성된다는 거, 그리고 파장이 큰 데가 굴절이 심하다라는 거. 그래서 굴절이 가장 심한 곳이 바로 파장이
많은 보라색 계열이라는 거. 그리고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 그 다음에 우리 교재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우리 스펙트럼 전체 그냥 빨주노초 파남보가 쫙 나오는 게 연속 스펙트럼. 그리고 여기서 라인, 검은색, 흑색 라인이 생기는 거 뭐예요? 그거만 싹 뭐예요? 빼먹은 거죠. 그 물질이. 그래서 이거는 흡수 스펙트럼. 반대로 검은색의 라인의 컬러가 보여지는 거는 뭐예요? 그 색만 방출한 거. 그래서 방출은 고온, 흡수는 저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펙트럼 D를 보면서 그 물질마다 자기들만의 좋아하는 파장과 싫어하는 파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분광반사를 갖고 있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실험을 한 사람이 누구다? 뉴턴이다. 그래서 뉴턴의 분광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물질이 색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빛에 의해 반사된 파장, 반사된 색을 보고 사람들이 그게 무슨 색이구나 라고 알게 되더라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 방사선, 우주선이라고 그러고 그쪽 라인 애들은 적외선 같은 경우는 열선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었죠. 자,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이제 첫 번째 전자기파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죠. 뭐 배웠다? 전자기파의 종류. 두 번째 뭐예요? 뉴턴의 분광 실험을 통한 뭐예요? 분광 실험. 뭘 통해서 스펙트럼 뭐죠? 프리즘을 이용해서 뭐야? 스펙트럼을 가지고 뭐 하더라? 거시기 하더라. 했던 거. 자, 세 번째는요.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빛에 대한 학설입니다. 빛의 학설 이건데 이건 뭐냐면 이제 과거에 사람들이 도대체 이 빛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최초에 이제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는 빛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입자다. 뭐다? 입자다. 알갱이다. 입자. 작은 알갱이다. 입자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알갱이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최초의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입니다. 누구요?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최초에 주장을 했어요. 입자설. 또 하나는 뭐냐? 파동설입니다. 뭐라고요? 파동설. 뭐냐? 그러면 파동이다. 빛은 파동이다. 여러분들 우리 물 있죠? 물에 이렇게 퉁 치면 이렇게 쫙 퍼져나가잖아요. 그죠? 그걸 파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한 물의 파도 이렇게 물결 치는 그러한 것처럼 빛도 파동이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파동으로 전달되는 것이다라는 파동설입니다. 이 파동설을 주장한 사람은 누구냐?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입자로 되어 있다와 파동이다라는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이 빛의 그런 그 성질 그리고 빛의 근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러나 이게 계속 서로 입장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입자설이 대세였다가 다시 파동설이 대세였다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자, 입자설의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교재에는 입자설 그럼 누굽니까? 그 뉴턴이죠. 뉴턴.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이렇게 두 사람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뉴턴이라는 사람도 빛은 입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그 광양자설이라 해가지고 광양자, 양자라는 게 뭐냐면 에너지를 일정한 에너지를 그 물질들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바로 뭐 입자라는 거죠. 입자. 그래서 광양자설 이런 거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파동설은 누구야? 호이겐스와 그 다음 맥스웰이라는 사람이죠. 이 맥스웰도 상당한 뭐 엄청난 물리학자이면서 또 수학자이면서 뭐 되게 천재였나 봐요. 선생 같은 바보들은 비길 바 없는 아주 훌륭한 물리학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데모크리토스와 아리스토텔레스 두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입자설이 처음에는 좀 대세를 이룹니다. 입자설이. 그러다가 파동설이 다시 대세를 이루죠. 그러다가 다시 입자설이 대세를 이루다가 또 파동설이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빛은 두 가지 속성을 다 갖고 있다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의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뭐 지금은 이제 뭐 그 두 가지를 갖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은 입자설, 파동설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입자설은 또
그 광학의 서라는 이 광학에 대한 최초의 서적이 이블 알라이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블 알라이삼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광학의 서라는 책을 통해서 이 입자설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대세를 이루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 뉴턴에 의해서 뉴턴에 의해서 거의 이제 뭐 걸을 수 없는 대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입자설의 문제는 자, 빛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 회절이라는 게 있어요. 회절과 그 다음에 간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회절은 뭐냐?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이게 보세요. 하늘이 파란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지구에는 대기라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기에는 기체도 있고요, 그죠? 약간 액체 비슷한 그 기체보단 좀 더 매질이 이렇게 액체 같은 느낌도 있죠. 그래서 많이 액체가 되면 하얗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매질에 빛이 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반사라는 것은 같은 각도를 가지고 빛을 반사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빛이 오면 같은 각도가 아니라 사방으로 흩뿌려지는 이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회절이라고 합니다. 회절. 네. 보통은 이 회절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회절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딴 생각을 해. 산란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산란. 뭐라고 한다? 산란. 죄송합니다. 빛이 산란을 해요. 그래서 산란이나 반사는 거의 같은 건데 반사는 어떤 각을 갖고 하는 것이고요. 산란은 그냥 흩뿌러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이지 않지만 이런 그 하늘이 파란 이유 뭐 이런 것이 산란이죠. 그리고 반사 또 굴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또 설명하겠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회절이라는 것과 굴절이 입자설에서는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누구냐면 자 파동설은요 그 데카르트 아시죠? 르네 데카르트. 이 사람 아리스토텔레스 다음에 데카르트. 철학자이면서도 아주 수학자이면서 이 사람도 천재인가 봐요. 저랑은 좀 차원이 다른데 르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그 스넬의 법칙을 이용해서 그 어떤 굴절되어지는 이 굴절이라는 것을 파동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뭐 스넬이 만든 스넬의 법칙을 이용해서 굴절도 어떻게 해요? 파동이다라고 설명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굴절은 대표적인 게 입자설에서의 그 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 누구요?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걸 합니다. 이중 슬릿 실험. 이게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판때기에 이렇게 두 개의 슬릿 구멍을 냅니다. 빛을 줬어요. 그렇다면 빛이 입자라면 요 반대편에 요 라인에 빛이 그대로 두 개의 빛이 이렇게 점이 찍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런데 빛을 비췄는데 두 개의 점이 아니라 여기에 점들이 쫙쫙쫙 해서 여러 개의 점이 이렇게 점들이 쫙 나오게 되더라 이겁니다. 입자라면 두 개의 슬릿에서 나오는 입자에 의해서 두 개의 점만 보여야 되는데 두 개의 슬릿을 통과한 빛은 여러 개의 점이 나타나더라. 이유는 뭐냐? 바로 회절과 간섭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빛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애도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서로가 회절에 의해서 이렇게 퍼져나가죠. 이건 파동이죠. 그죠? 그러면서 파동이 서로 만나면서 뭐예요? 간섭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라 그래요? 간섭. 여러분 물방울 있잖아요. 이렇게 물이 있으면 이렇게 퉁 치면 이렇게 쫙 퍼져나가잖아요. 또 퉁 치면 또 퍼져나갈 때 이 퍼져나가면서 서로 만나죠. 그죠? 그럼 만나는 걸 뭐라 그래? 간섭이라 그래. 그래서 그 만날 때 간섭에 의해서 만날 때 힘이 더 생기는 걸 보강 간섭이라고 그러고요. 서로 그 파장을 줄여내는 걸 상쇄 간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절과 간섭에 의해서 이중 슬릿 이 실험을 통해서 아하 빛은 파동이다. 입자설로는 이거 설명할 수 없다. 누구? 토마스 영의 이중 슬릿.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아하하 이제 빛은 파동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토마스 영에 의해서 이제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또 그 저기 뭐야 전자기파라는 거 우리 얘기했었죠. 이거는 전기장과 자기장 이 서로의 어떤 역할에 의해서 전달된다는 것인데 그 전자기장의 역학 이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누가? 맥스웰이 전자기장의 역학 이론 20세기 초반인데 맥스웰이 여기 밑에 쓸게요. 맥스웰이 전자기장의 역학 이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빛은 파동이다라는 그런 계산을 해내나 보더라고요. 막 이렇게 계산식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설명을 할 능력은 안 됩니다. 저는 물리학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파동설이 이제 거의 또 입지를 굳히는 사이에 누가 옵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그 광양자 모델이라고 해서 이것도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그냥 그 정도 아인슈타인의 광양자 모델을 통해서 입자설이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 물리학의 가장 대표적인 이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것이 대세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다가 그 이후에도 무슨 아서 컴스턴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그 파동이다, 입자다 이런 것들을 설명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빛은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다 갖고 있다.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가끔 이렇게 입자설의 처음 시작은 데모크리토스, 아리스토텔레스는 파동설, 그 다음에 이브 알라이삼이라는 사람이 광학의 설을 통해서 빛은 입자라고 설명하게 되고 대표적인 뉴턴과 아인슈타인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뉴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입자설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입자의 종류인 입자마다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한 게 이제 아인슈타인 광양자설. 그 다음에 파동설의 대표적인 것은 르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스넬의 법칙을 이용해서 그 굴절을 파동으로 그러니까 굴절은 대표적인 입자설이거든요. 근데 굴절을 파동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토마스 영의 이중슬릿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파동이라는 회절과 간섭. 대표적인 파동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야? 회절과 그 다음에 간섭이에요. 그러나 입자설에선 얘네 둘을 설명을 못 하더라 이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토마스 영, 그 다음 맥스웰 이런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파동설 호이겐스라는 사람도 파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호이겐스도 파동설, 그 다음에 전자기파설 맥스웰 이런 사람들이 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거에는 그냥 파동설은 호이겐스, 입자설은 뉴턴, 광양자설은 아인슈타인, 전자기파설은 맥스웰 이렇게만 외우면 됐는데 기사 시험 문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빛의 학설에 대한 얘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정의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빛의 세계 정의. 여기 하기 전에 뭐 했었죠? 색을 지각하는 지각 3요소에 대한 얘기 했었습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세계 정의. 자, 그러면 색은 무엇인가? 색은 빛의 자식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저의 그 조선생의 그 세계 정의는 색은 빛의 자식이다. 빛이 낳은 자식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분야마다, 그러니까 색이 어떤 특정한 어떤 분야, 또 특정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당연시 되다 보니까 그 가치가 이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실제 이 빛과 색은 이 과학과 이 물리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더라. 그래서 그러한 각각 분야에서 보는 색에 대한 느낌이 다 다르는데, 화학을 다루는 분야, 물리학을 다루는 분야, 그 다음에 생리학을 다루는 분야, 심리학을 다루는 분야, 이런 것들에서의 어떠한
설명. 요거는 뭐 시험에서 잘 출제되진 않지만 읽어보면 대충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을 공부하는 여러분 컬러리스트는 심리학 공부해야 됩니다. 심리학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생리학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리학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경제학 공부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상당히 많은 그 자료와 경험을 필요로 하는 직무예요. 근데 매 그림만 잘 그리면 되는 줄 알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아셨죠? 예전에 이거 벌써 끝났을 텐데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색이라는 놈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자, 첫 번째 무채색과 뭐로 돼 있다? 유채색으로 돼 있어요. 뭐가 뭐로 돼 있다? 무채색과 유채색으로 돼 있습니다. 무채색은 없다는 얘기, 없을 무자. 근데 사실 없어요. 그리고 유채색은 또 세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뭐다? 색상과 그 다음 뭐예요? 명도와 그 다음에 채도로 나눕니다. 이게 바로 색의 속성, 즉 색이 가지고 있는 맛이에요. 색은요, 시각을 통해서 보죠, 그죠? 눈을 통해서 보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음식은 입으로 맛을 보잖아요, 그죠? 식재료를 통해서 입의 맛을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컬러리스트들은 색재료를 무엇으로? 눈으로 맛을 보는 거예요. 색재료를 뭐로? 눈으로 맛을 보는 거죠.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기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색은 무채색과 유채색으로 나눠져 있고 유채색은 아무 의미도 없이 색상, 명도, 채도로 돼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개념을 이해하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제가 강의를 할 때 무료 강의죠. 이 필기 강의.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개념도 없이 그냥 실기를 준비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자기 자체의 어떤 창의가 발휘가 되지 않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자, 색상, 명도, 채도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갖는데 색상이 뭐냐면은 색의 모양, 색의 형상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R, Y, G, B, P라는 5가지 기본색을 가져요. 그러면 이 R이 갖고 있는 어떤 색의 맛, 또 사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는요 또 다양한 맛을 가져요. 그걸 우리는 연상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것도 나중에 심리에서 배울 거야. 이렇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지금 다 설명해버리면 여러분 머리 터지니까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야. 명도는 밝기, 빛의 밝기가 아닙니다. 그냥 밝기예요, 밝기. 그래서 이건 뭐냐? 흰색과 검은색과 회색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유채색, 즉 지금 칠판은 초록색이죠. 얘는 사실 색상은 초록이고요. 잘 보이니까 채도는 고채도입니다. 근데 명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명도는요 유채색에서 안 보입니다. 어디서 보이죠? 무채색에서만 보이죠. 얘네들은 명도죠, 명도. 그래서 검은색, 흰색, 회색 요 세 가지는 무채색일 땐 보여요. 무채색일 때는. 이거 봐봐. 흰색, 무채색, 흰색, 검은색 이 안에 빨강, 노랑, 파랑 같은 어떠한 맛을 가진 색상이 없잖아요. 그죠? 이러한 무채색일 때는 얘네가 보이는데 유채색일 때는 얘네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로 보느냐? 감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제 조색 훈련할 때 명도자라는 걸 사용합니다. 즉 명도를 측정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채도는 다른 말로는 순도라고 그래. 순도. 뭐라고 한다? 순도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자, 봐봐요. 이건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잘 보입니까? 예. 그걸 전문용어로 자, 초록의 채도가 높다 또는 초록의 채도가 선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자, 채도라는 것은 어떤 색상이 잘 보이니 안 보이니를 나타내는 거야. 그 칠판에 얘는 초록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죠? 다른 말로는 초록의 채도가 높아요. 또 다른 말로는 초록의 채도가 선명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칠판 초록 안에 빨간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빨간 색상? 있어요. 노란 색상? 있어요. 단지 그게 안 보일 뿐이죠. 초록만 반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율이 높은 게 바로 뭐예요? 채도가 높은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얘가
빨간색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로 빨간색 채도는 어떻다? 낮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사실은 이 채도는 순도라 그래서 포화도라 그래서 어떠한 그 양이죠. 근데 사실 이제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만 눈으로 보는 거라 실제적인 물리적 양과는 상관이 없어요. 많이 넣든 적게 넣든 그건 상관이 없어. 많이 넣는데도 안 보이잖아요. 그럼 곧 저채도야. 실제로 물감을 조금밖에 안 넣는데도 잘 보이면 고채도예요. 요거는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거 시험가는 필기 시험가는 상관없습니다. 추후에 이제 실기 시험 볼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일단은 개념만 이해를 하십시오. 자, 색이라는 것은 무와 무채색과 유채색, 즉 색상과 채도와 같은 무엇이 없다? 특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맛이 없는 거죠. 그냥 물 같은 존재. 그게 바로 명도입니다. 되게 중요한데 얘는 그래서 무채색, 성격이 없는 흰색, 회색, 검정색 요것을 명도라 그러고 그 유채색, 색상, 명도, 채도는 삼속성 그리고 명도와 채도는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이를 우리는 색조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색조. 영어로는 뭐라고 한다? 톤이라고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많이 나와요. 명도와 채도의 복합적인 기능을 색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색해라 그러면 색상과 색조를 똑같이 만드는 훈련을 하는 게 조색이고 배색해라 그러면 색상은 이거 쓰시고요. 색조는 이거 쓰세요 하는 게 이제 배색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채도가 높다라는 건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명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안 보이면 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채도가 높은 것 고채도, 채도가 낮은 건 저채도, 중간은 중채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검은색 같은 경우는 흰색이 많이 보이는 거죠. 양이 많은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눈으로, 시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흰색이 많이 보이면 고명도, 검은색이 많이 보이면 저명도, 또 회색이 많이 보이면 중명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개념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영어로도 좀 여러분이 애워두셔야 됩니다. 색상은 hue. hue 힘들다. 그죠? 명도는 value. 그 다음 채도는 크로마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명도는 lightness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saturation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채도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색조라 그래서 우리 명도는 수직, 수평은 채도를 나타내는데 이 고채도를 우리는 비비드라고 하거든요. 뭐라고 한다? 비비드. 예,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색채 체계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어렵나?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계속 설명할 거야. 색은 무채색과 유채색, 즉 성격이 있는 색과 성격이 없는 색으로 나눈다. 그래서 색상과 명도와 채도, 그죠? 색상은 색의 형태, 모양, 명도는 빛의 밝기라기보다는 흰색, 검은색, 회색이 눈에 보이는가, 채도는 순도, 즉 색상이 얼만큼 보이는가를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명도와 채도를 우리는 색조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색상과 채도가 없는, 성격이 없는 무채색, 그건 명도만 존재한다라는 거. 요거 가지고 나중에 조색도 하고 배색도 하고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인물이 있냐 그러면 카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카츠의 그 색의 형상학적 특성을 관찰,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보는 사람이 자신의 지각과 감각에 의해서 색들을 다양한 자기들의 방식대로 이렇게 보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총 9가지 종류로 나눴어요. 누가? 카츠라는 독일의 심리학자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편견 없이 색을 관찰하면서 느끼는 8가지의 어떤 색의 종류를 나눴는데 교재 나오죠, 그죠? 그래서 뭐 표면색, 면색, 공간색, 투명 명색, 그 다음에 투명 표면색, 경영색, 광택, 그 다음에 뭐 광휘, 장렬 이런 것들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 기사에서만 나오는데 카츠라는 사람도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기본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다양한 색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색 그러면 광원색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광원색은 우리 아까 얘기했던 색의 광원,
그러니까 뭐 형광등, 백열등 또는 태양에서 나오는 직접 광원에서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러한 빛에 의해서 발하는 색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강원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뭐 전구나 뭐 불꽃 같은 데서 스스로 빛을 발하는 이러한 색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더라? 광원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색상과 뭐 채도로만 표현하고요. 빛의 밝기는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체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체색.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만 설명할게요. 물체색이라는 건 말 그대로 물체의 색이에요. 물체의 색. 그래서 원래는 물체가 색을 갖고 있지 않죠. 그죠? 스스로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물체가 어떤 색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빛이 반사되고 투과되고 이런 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색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총괄적인 그러한 색들을 우리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색들의 이름이 바로 물체색이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색들이 다 물체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체색과 비슷하게 같은 개념인데 이 물체색은 그 색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색의 어떤 명암, 그 다음 질감 이런 것들까지 알 수 있는 걸 우리는 물체색이라고 그러고 똑같은 건데 그냥 표면감의 어떤 질감 이런 거 못 느끼는 걸 우리는 표면색이라고 합니다. 무슨 색? 표면색. 똑같은 거예요. 물체색과 표면색은 표면색도 물체색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색은 다 물체색이다라는 거. 그런데 차이는 얘는 질감이라든가 어떠한 그 색의 음영, 질감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는 것이고 표면색이라는 것은 뭐야? 질감이나 이런 거 볼 수 없이 그냥 색을 볼 수 있다. 물체의 색만 볼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평면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는 면색 또는 개구색이라고 얘기합니다. 평면색. 그래서 가장 순수한 색이죠. 이러한 어떤 물체색이 아닌 가장 순수한 가장 순수한 부드럽고 아주 그 거리감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순수한 그냥 순수한 색을 우리는 바로 평면색, 면색 또는 개구색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경영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영색은 다른 말로는 거울색이라고 그러죠. 거울색. 100% 거울처럼 반사되어지는 순수한 고유의 거울에 비춰지는 그 색, 거의 대한 그 완전 반사체에 가까운 그 색을 우리는 경영색 또는 거울색이라고 합니다. 이건 애우세요. 예. 그 다음에 공간색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색, 공간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투명한 유리라든가 풀장, 그죠? 이런 데서의 색이 보여지는 얼음,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공간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카츠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그 이야기가 됐지만 시험 문제는 주로 이렇게 5가지 정도의 그런 색의 그런 특징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색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냥 빛의 색인데 사람들이 보는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에 따라서 어떤 색을 정의하고 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광원색이다. 뭐냐? 빛에서 직접 나오는 색들을 우리는 광원색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빛에 반사되는 색들을 보면서 빛의 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걸 물체색이라고 하는데 물체색에서는 질감이나 음영 이런 것들까지 다 지각이 가능한 색을 물체가 가진 특징까지 인지되는 색을 물체색. 반면에 그런 질감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표면에 순수한 색만 인식되는 것을 표면색이라고 한다. 그리고 평면색이라는 것은 면색, 개구색이라 해서 가장 순수한 이런 거 없는 가장 순수한 색으로서의 완전 순수한 색을 우린 평면색이라고 한다. 그리고 완전 반사, 그냥 거울, 경영색이다. 공간색은 어떤 공간에서의 풀장, 얼음 뭐 이런 것들이 공간색이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발표한 사람 누구다? 카츠다. 카츠, 독일의 심리학자 카츠에 의해서 뭐 정리가 되었다.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2회차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이거죠. 자, 시험 문제에는 여기서 한 2-3문제 나오죠. 색을 지각하는 3요소는 뭐다? 광원이 있어야 된다. 즉 빛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빛이 어디에? 물체에 부닥치고 물체에서 여러 가지, 그죠? 특히 반사되어진 색을 눈이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색을 지각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색은 즉 빛의 자식이야. 그럼 빛은 무엇이냐? 전자기파다. 그래서 전자기파의 종류는 감선자가 적극 조용호 선생을 좋아하더라.
자, 이런 것들을 연구한 물리학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다? 뉴턴이다. 이 분광 실험, 프리즘을 통해서 스펙트럼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스펙트럼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데 특히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을 통해서 어떤 물질을 분석하는 데 쓰더라. 저온에서는 어떻게 하더라? 흡수하더라. 그러니까 빛이 물체가 자기가 원하는 색을 흡수를 하게 되고 스펙트럼에 그 흡수한 색들이 빠지더라. 흡수 스펙트럼. 방출은 뭐다? 고온에서 열을 받으면 물질들이 뭐야? 빛을 방출하더라. 그래서 스펙트럼을 통과하면 그 빛만 나오더라. 뭐 이런 것들. 빛의 학설, 자, 입자다, 아니다, 파동이다. 이것이 처음에 입자, 그 다음 파동, 그 다음 지금은 입자, 파동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더라. 자, 그래서 색이라는 속성, 색의 맛, 색이라는 놈은 색상과 명도와 채도라는 속성을 갖죠. 3속성. 그런데 무채색과 유채색으로 하나요? 무채색은 맛이 없어요. 그냥 흰색, 검은색, 회색과 같은 색상과 채도가 없는 것. 유채색은 색상, 명도, 채도가 있는 것.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색에 대한 정의는 각각 분야마다 사용이 다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식의 색을 이해하더라. 그죠? 그리고 카츠라는 사람에 의해서, 심리학자 카츠라는 사람이 사람들은 어떤 색을 바라볼 때 자기들의 어떤 입장에서 색을 보고 정의하고 인지하더라. 뭐 이렇게 해서 총 뭐예요? 그 9가지 종류로 나눴는데 그 중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강원색, 물체색, 표면색, 평면색, 경영색, 공간색이더라. 강원색은 광원에서 직접 색이 나오는 것이고 물체와 표면, 얘는 우리가 일반적인 것은 물체색과 표면색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질감이나 이런 물질의 특징, 음영이 나타나는 거, 얘는 그냥 색만 나타나는 거. 이것과는 상관없는 완전 순수한 색이 평면색, 거울같이 완전 반사색, 거울색, 경영색, 공간, 풀장, 얼음 같은 데서 나타나는 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서 한 시험 문제가 많게는 한 3문제, 그죠? 보통 2문제 이상은 출제가 되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거의 물리학적인 내용이지만 디자이너가 이 색을 이해하고 색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물리학적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색이 더욱더 어떻게 느껴진다? 깊고 넓게 인식되더라. 이 외에도 더 설명하고 싶은데요. 예전에는 한 이 정도면 한 30분이면 된 것을 지금 거의 1시간 가깝게 강의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암기하고 시험 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필기 붙고 실기 떨어지면 필기 한 번 떨어진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단순하게 암기하고 왜 그런지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하는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루한 강의 들어주시나 너무 더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3회차 공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3회차에서는 어떤 나머지 그 빛의 성질, 특징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대한 부분, 눈의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